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곽기영님이 요즘 난방을 온수로 돌리고 침낭 속에서 잠이 듭니다. 라고 생활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버스 요금, 택시 요금, 생수값, 과자값까지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계산해요?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이 있지. 어떻게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이런 고물가 속에 여러분의 지갑 안녕하신지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촌철님들의 먹고 사는 얘기에 조금 주목하려고 마련한 코너가 있었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었는데 뭐 요런저런 사정 때문에 9일에 한번 문을 열었다가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문을 열 건데요. 줄줄이 오르는 물가 속에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뭔지, 또 여러분은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계신지 정부에 바라는 점까지 두루두루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샵 8001 열려 있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잠시 후 3부에 JB와 직접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 오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27일 서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 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기초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같은 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마디 덧붙였는데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이런 예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근데 일단 좀 그 정리를 해야 될 게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실 무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을 뜻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 새로 불거져나온 우리 기술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것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이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일단. 근데 아무튼 근데 이거는 팩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대상이지 추정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점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삐딱선을 타보겠는데요. 뭐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안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인데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엔 해당 의혹이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의 일, 즉 당무 수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논리를 대통령실의 대응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즉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의 개인적 차원의 의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는 건 몰라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발을 하는 건 대통령실 전체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문제와 연결짓는 끌고 들어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현상적으로 놓고 본다면. 정리하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문제라면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실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거꾸로
대통령실의 사법적 대응이 그럴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사법적 대응도 그럴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형식 논리로 비교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네.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는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사법 대응에는 검찰의 수사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표적 수사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 무근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뺀, 다시 말해서 당사자 본인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어떤 근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보했기에 사실 무근을 전제하는 것이냐, 이런 똑같은 질문에 봉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 확보했기에 사실 무근을 전제했느냐. 네. 뭐 본인들의 진술 아닐까요? 근거는? 그러면 저는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근거 자료까지 확보를 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해서 김의겸 의원의 브리핑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을 내렸던 겁니까? 그럼 오히려 그 과정을 밝혀주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그러니까 덜 사무적인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러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촌철님들 반응 잠깐 살펴드리면 토토로님, 대통령실은 뉴스타파를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네. 김의겸 의원을 고소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고 풀떡님은 김건희 여사가 고발 고소를 하든지 해야지 왜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죠? 이런 질문 주셨는데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 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 TF를 다시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첫 회의를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얘기는 많이 나왔고 꽤 오래된 얘기긴 한데 뭐 이번에는 특검이 될까요? 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아까 그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잠깐 그 섞여 들어갔던 내용, 다시 말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주가 조작이 적발된 적이 없다. 뭐 이걸 기초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것이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건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조사가 없었으니까 주가 조작이 없었다라는 것은 논리상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왜? 금융당국은 신이 아니거든요. 조사를 해봐야 아닌지 사실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요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짚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1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오전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그리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캐물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33쪽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궁금한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되나요? 자,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시죠.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맥락으로 보아하건대 추가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그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손살에 쳤다라는 지금 보도도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환 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러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날아올 거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거고, 근데 의석수로 볼 때 부결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대충 이런 수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체크 포인트는 딱 하나만 남게 됩니다. 뭐죠? 직무 정지? 네, 바로 그건데요. 근데 그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무위원회에서 직무를 정지를 시킨다? 이거는 사실 좀 연결고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당헌 80조가 발동이 돼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어디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전제하고 보면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게 되는 건데요. 1심 판결 시점입니다. 1심 판결. 네,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총선 시점과 어느 정도로 근접해 있느냐. 이게 사실은 포인트 아니냐. 총선 전에는 나올 건데 언제냐?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원의 분위기인데요. 올해 7월부터 대법관 교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대법원장이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인사 요인 때문에 법원의 분위기가 하반기부터 뒤숭숭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사 요인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재판 내용은 물론 판결 시점에 영향을 미칠지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대법관 후보가 재판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하지만 대법관 인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현직 법관이 다시 대법관이 된다고 한다면 또 연쇄적으로 인사 요인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법원 분위기가 또 다르게 그러니까 조성이 될 수 있는 거겠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이 나는데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근데 그 판결이 바로 총선 직전이어서 어떻게 수습하고 말고 할 여지도 없는 상태로 판결이 나온다 시점이. 그래서 그 판결 리스크가 총선에 바로 어떤 반영되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렇죠. 뭐 얼마나 많이 바뀌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이비가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교체가 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각각 2명씩 임기를 마치고 교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에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사법부의 지각 변동, 사법부 진보벨트 변화 예상 이런 타이틀이 있었다. 이 점도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총선 이전과 1심 판결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테고 여당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테니까 여야 모두 이 내용으로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갖고 내년 총선까지 이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로 뛰었던 사람에 대한 1심 판결이 2월 10일에 있습니다. 네. 요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정부가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증액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 뒤에 따라붙은 얘기가 기초수급 가구가 그 대상이라는 거였는데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기초수급 가구 가운데 절반만 이 지원을 받고 절반은 못 받는다. 이런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왜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 가구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그리고 한부모 소년, 소녀 가정 등만 그 대상이 되거든요. 추려지는 겁니다. 어허. 이 때문에 전체 기초수급 가구는 241만 9천 가구이지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는 가구는 117만 6천 가구로 절반 뚝 줄어드는 겁니다. 오.
물론 이것 말고 가스요금 할인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이 할인 지원 대상이 주로 기초수급자 등 160만 가구라고 밝혔고요. 할인은 9,000원에서 36,000원 수준에서 18,000원에서 72,000원 수준으로 2배 늘린다라는 거였는데 지원폭이 에너지 바우처보다 액수가 어떻습니까? 훨씬 적죠. 네. 거기다가 160만 가구라는 숫자도 조금 전에 제가 기초수급 가구가 241만 가구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거보다 80만 가구가 적습니다. 아. 자, 그래서 두 지원책을 모두 합하더라도 최소 80만 가구는 난방비 지원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를 대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됐다는 건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기초수급자가 도대체 어디서 난방비를 별도로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냥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구멍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네. 이뿐만이 아니라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걸 누가 내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놀랍긴 하거든요. 이런 거는 나라가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에서 각각 이게 뭐 전 국민 내지 그 소득 하위 80%에게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목소리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이 주장을 하고 나선 게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는 3부에서 인터뷰가 있으니까 좀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일단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방 고갈된다는 뉴스도 있었죠. 예, 연금특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이제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는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를 받고 다만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합의를 못 봤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보도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수치가 나왔는데 보험료율을 어떻게 인상을 하느냐? 현행 9%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 9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건데 많아요, 사실. 왜 이렇게 끊어요? 이걸 15%로 올린다. 9%에서 15%로 올리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라는 거고 소득 대체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40%를 50%로 올리자라고 하는 주장과 그냥 이대로 둬야 된다는 주장이 좀 맞서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보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소득 대체율은 건드리지를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을 하면 자, 국민들 반응이 어떨까? 이게 좀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남는 거고요.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9세까지만 이제 국민연금을 냈는데 이걸 65세까지 내도록 한다. 요 이야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국민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지금 정년은 60세 아닙니까? 네. 그러면 65세까지 무슨 돈으로 내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또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논란거리가 이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렇게 오래 내고 많이 내면 내가 얼마를 받을 거냐 또 여기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소득 대체율인 거죠. 난 나야님이 가뜩이나 월급 안 올라서 열받는데 이런 뉴스만 알려주실 거냐고 화를 좀 내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왜 계속 죄송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JB타임즈입니다. 네. 자, JB타임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